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도 요 근래 비트코인도 오르고 알트코인도 좀 원화로 환산했을 땐 좀 올라가지고 그거를 매매를 하고 현금화 해놓고 셋업을 다시 시켜놓고 추세를 보느라고 제가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가 되는 게 사실 이거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가 제가 뭐 주가 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 뭐 메인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에 더 집중을 했던 거고, 이제 시간이 나서 오늘 의도적으로 제가 이걸 만든 건데, 비트코인이 12,000불에 거의 기점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12,000불부터가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현금화 해놓을 부분은 현금화 해놓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게 해서 밑에다 셋업을 시켜놓고 떨어지길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안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도 있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운아로서 좀 더 오르길 바라겠죠. 12,400달러까지 오르길 바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14,000달러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1번 시나리오하고 2번 시나리오,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12,000달러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분기점이 될 거다. 여기서 12,4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지 저항을 12,000달러에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13,000달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은 다음에 14,0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는 뭐냐면 12,000달러를 찍고 1,800불, 11,000달러, 11,000달러, 1,800불, 뭐 10,000달러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 트레이딩적인 관점은 거의 다 뭐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현금화를 일정 부분은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욕심을 많이 안 내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서 일단 그렇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면 코인베이스가 8개나 되는 알트코인들을 상장했어요. 알고랜드, 코스모스, 대시가 있고, 디크리드가 있고, 마틱 네트워크가 있고, 하모니가 있고, 온톨로지가 있고, 웨이브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이낸스가 됐든 코인베이스가 됐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알트코인을 상장을 시키는데, 뭐 알트코인이 망한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1년 동안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비트코인만 오른다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되게 기뻐하지도 않고, 알트코인만 뭐 지금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많이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딱 중립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어떤 입장. 그리고 제가 이 시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알트코인으로 사실 돈을 많이 벌었었기 때문에 뭐 알트코인 시장이 사라지거나 망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계속해서 오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아마 분명히 될 거고, 그 많은 에너지들이 다시 한번 이제 알트코인들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비트코인만 올라갈 거다, 1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알트코인은 망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을 만드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코인 개발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는 스캠도 아니고 실제로 괜찮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제 알트코인이 됐든 비트코인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 어쨌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되게 많이 돈을 번 사람인데, 그러신 분들이 알트코인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확립하려고 했을 때는 이게 이 시장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손들도 그런 거를 연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비트코인 몇백 개 가지고 있어서 제가 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수천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범위를 더 훨씬 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보고 시장을 준비한다는 거를 먼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 좀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먼저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3대 지수가 강하게 꺾이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주식만 되게 많이 꺾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다 마찬가지라 매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블록 경제라서
뭐 어디가 안 좋으면 어디만 좋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우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 요즘 들어서 망한다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그거는 한국에만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행만 조금 잠깐 갔던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하는 게 한국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망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전 세계 10위 이내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현재 상태인데, 자, 그래서 3대 지수가 되게 많이 까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US 달러 인덱스까지 좀 하락을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0.72% 까지고, 자, 금하고 은 가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1460달러를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이 엄청나게 오른다. 근데 비트코인에 비하면 사실상 이건 오른 것도 아니죠. 근데 보면은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야, 금 가격 안 오른다며 왜 올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장기적인 거를 보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냐 안 가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가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 단기적으로 지금 뭐 한 며칠 올랐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수수료를 만약에 내고 도매상에 내가 이 현물을 팔 때는 그것도 분명히 계산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을 뭐 한두 냥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금을 예를 들어서 몇 킬로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떠들지도 않겠지. 근데 꼭 예를 들어서 펀딩 규모가 되게 작은 사람, 시드머니가 작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한두 개 오르면, 한두 개 가진 사람들이 비트코인 뭐 오르면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톡방이나 텔레그램도 그렇게 어설프게 떠드는 사람들이 사실상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은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간지표만 그냥 확인해. 사람들 뭐라고 떠드나. 예. 그래서 인간지표들이 많이 활동할 때를 가만히 유심히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저도 그런 의미에서 간간히 이제 들어가서 보긴 보는데, 그래, 이거는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에 있다. 그래서 관세부터 환율까지 전방이 충돌이다. 미국 관세 장벽 강화, 중국의 환율에다가 미국 농산물 구매도 중단 반격, 오사카 G20 휴전 한 달여 만에 사실상 폐기, 한 달여 만에 이런 식으로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9월달 들어가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다시 한번 중국에다 떨굴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사실 미치는 여파의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불거지고 확전 일로에 있는 거거든요. 현재의 상황이. 근데 한 달 뒤에 가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말한 거에 관해서 약속을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암호화폐 장세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영원히 오르지 않는 거 없고 영원히 내리는 거 없다고 이거를 가만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계속 주구장창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것도 잘 보셔야 되나요? 저도 그래서 현금화를 해놓을 부분도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봤다가 이제 밑에다 싹 오면은 잽싸게 이제 먹어야죠. 그리고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위엔화 가치를 끌어내린 것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환율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엔화 평가 자료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위엔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 위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장벽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환율 방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되게 넓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출 주도형에서 지금은 내수 위주로 체질 자체를 점점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아. 근데 시간을 어느 정도 줬잖아요. 중국이란 나라에다가.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시장 장악력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 올해 3분기나 4분기 가서 화웨이가 어떻게 되냐를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삼성하고의 구도를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친중이 아니에요. 저를 뭐 예를 들어서 조선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조선족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쪽에 가깝지, 다른 나라 쪽에 더 가깝다고 보면 돼. 제가 어디라고 딱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어쨌건 그걸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말씀 또 드리고, 그래서 환율은 그 파장이 복합적이어서 손익계산을 단정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되레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최소한 무역전쟁은 당분간 확정구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급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이나 내일 봐서 현금화 해놓은 거는 조금 약간 주워 둘 거는 좀 약간 매입할 거는 매입해 두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북한이 또 요즘 들어서 계속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오늘 새벽 황해 남도서 동해로 발사체 2발 또 발사. 왜 이럴 때마다 계속 북한이 왜 이럴까요?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되게 웃기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결국엔 남북 통일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한일 갈등이 불거진 게 남북이 서로 상호 협동하는 거에 관해서 더 어떻게 보면 그거에 관해서 더 교착 관계를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하거든요.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8.15 광복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한번 지켜보실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앞바다서 규모의 6.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거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앞바다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브라질 북동부 대서양서 규모가 5.8의 지진이 쓰나미가 발생했었다. 조짐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칠레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6.5의 강진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지진이 빈번하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년 되면 더 강해질 거고 내후년 되면 더 많이 강해질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부동산을 접근하실 때도 접근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브레고리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의도적으로 여행을 안 가거든요. 한일 무슨 무역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일을 모르잖아요. 사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런 경제 위기, 아니면 이 어떤 지정학적 위기, 여러 가지 것들, 자연재해, 이런 것들, 그런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빈번해지고, 거기다가 또 가세를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참사 일주일 만에 미국 월마트에서 총기 난사, 백인 남자가 20명을 살해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8월 4일날 뉴스인데,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크루시어스 성명서에서 히스패닉이 내가 사랑하는 텍사스 두 정부와 지방 정부를 장악할 것이며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것이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성명서는 또 유럽인들의 후손이 다른 인종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백인 우월주의 음모론을 대전환도 언급했다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여기서 흐르면 흐를수록 인종 갈등이 글로벌하게 점점 더 불거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백인이 히스패닉을 공격하는 건데, 그렇다면 히스패닉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지. 미국이란 나라에서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히스패닉이 백인을 공격하고 인종 갈등이 더 과격해지고, 그러면 총기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만약에 멀티컬처기 때문에 백인과 동양인의 문제, 동양인과 백인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게 격화되고, 그게 유럽에서도 격화되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도 격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혼란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용에 관해서 아직까지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혼란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살기에 썩 좋다는 생각을 하는 나라는 아니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미국에서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이 오세아니아 쪽에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아니면은 호주나 이런 데로 이민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참사 반복에 규제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참극은 사망자 수 기준으로 미국 내 역대 총격 사건 중 10대 사건에 포함된다. 총기 참사는 미국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지만 최근 그 빈도가 부쩍 잦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근데
총기 규제가 설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총기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총기 규제가 빈번해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총기로 인한 대테러가 만약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무슬림을 통해서건 히스패닉을 통해서건 뭔가 일이 발생되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그러면은 여기 보면 특히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 강화를 외쳤다라고 나오죠. 민주당 주자 등 선두를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돼야 하고 지역사회가 찢어져야 하는가라며 우리가 행동에 나서 만연한 총기 폭력을 끝낼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다수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미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있으며 당 지도부 역시 의회 차원에서 규제 강화만을 밀어붙일 태세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총기 규제에 들어간다는 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총기를 뺏는다. 무슨 명분거리를 찾아서 자기를 프로텍팅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뺏는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관한 어떤 그 이면에 있는 정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결국에는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게 경제가 됐든 아니면 뭐 자유에 대한 속박이 됐든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리적인 거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피아트 머니가 점점 값어치가 떨어지고 코인 같은 게 점점 오르다 보면 이게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세금을 매기기에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건 뭐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스테이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저는 그 작용점들이 그 시너지들이 저는 결국에는 트리거로 발생해가지고 결국에는 암호화폐 장세가 되게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만 오르지 않는다. 저한테 이제 고집 부린다고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시장에 계속 있어본 바로는 그래요. 제가 4년을 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트코인이 죽은 지가 되게 상당히 오래됐긴 했지만 어쨌건 저는 그래요. 바이낸스든 코인베이스든 결국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리스트업을 시킬 때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트코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따지면은 10,000개도 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얼굴과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런 데의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이따가 또다시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또다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제가 좀 방송도 줄이고 트레이딩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더 먹을 게 많아서 또다시 기회가 되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알트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쿨해 죽어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분명한 찬스의 기회가 분명히 오긴 올 거니까 또다시 그날을 우리는 기약을 해야죠. 언제나 그렇지만 그래서 언제나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그러신 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